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심층 분석입니다. 자, 오늘 우리 외교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이 해빙 무드에 들어갔다라는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과연 그 기사들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황당한 자들의 말잔치에 불과할 뿐이고 그 내용을 팩트를 그리고 여러 정황을 그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은 또 보도할 수 없는 이런 정황들을 쫙 제시를 하면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의 디커플링 이런 것들에 과연 맞나 안 맞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근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제목은 숨고르게 들어간 미국이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 대결인데 한국 이제는 어떡하나 라는 건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시진핑을 만난 미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이죠. 미중 관계에 변화 기류가 생겼냐?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완전히 그냥 뭐 중국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압박 공세를 취해왔던 미국이 친중 정권이라는 뭔가 의심을 받고 있었던 그 바이든 정부가 드디어 그 본색을 드러내고 중국과 친하게 지내려는 그 작업에 들어갔나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시진핑을 예방했는데 자리를 시진핑이 이렇게 자기가 상석에 앉고 아랫사람 자리에 배치를 했어요. 이 자리 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뭐 크게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일단 격이 차이가 나니까요. 외교 장관 격이고 여기는 국가 원수기 때문에. 그런데 왜 미국에서 말이 많냐? 아니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만나줄 때는 이렇게 같이 동등한 입장 쪽에서 만나주더니 이거 왜 이러냐? 라는 건데 뭐 그건 그거고. 아무튼 이런 이 블링컨을 만나준 것 자체만으로도 시진핑이 만나준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는 완전히 해빙 무드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대한민국의 친중 좌빨 매체들 천지로 있죠. 여기에서 신나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같은 극좌빨 신문은 사설까지 적어서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있고 MBC 같은 수상한 이런 정체성 모호한 이런 언론들 한겨레 같은 뭐 완전히 그냥 좌빨 언론 이런 데서 그냥 마구마구 쏟아냅니다. 매일경제 여기는 참 애매한 언론이죠. 왔다 갔다. 자, 매일경제는 한국 낙동강 오리알 신세 못 면할 듯 기가 찬 소리입니다. MBC에서 최종건 전 문재인 정부 시절에 NSC에 있던 자 불러다가 인터뷰하면서 우리만 외롭게 어쩌고저쩌고 최종건 이자는 진짜 좀 수상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드는데요. 자, 경향신문 사설 한번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시동을 건 미중 대화가 윤석열 정부에 남긴 과제는 적지 않다. 윤 정부의 정책은 미중 관계가 최악이던 지난 2월에서 5월 상당 부분 결정되었다. 한국은 미일에 초밀착했고 중국과는 험한 말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 미중 갈등이 길어질 것이라고 가정한 행보에 가까웠다. 그런데 미중이 상대적으로 안정적 관계를 갖게 되면 한국의 선택은 국익 차원에서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 같은 위상을 가진 나라 중에 미중 사이에서 위험을 분산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미중 경쟁이 충돌로 가는데 배팅하는 것은 고립된 북한이라면 몰라도 무역으로 먹고 사는 한국이 갈 길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한미일 삼각 협력에 경사되고 미국에 더 경사되고 중국과 지금 뭐 싱하이밍 대사 때문에 험한 말 주고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거 국제정세 잘못 읽고 너무 성급하게 중국과 지금 각을 세웠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잘못하고 있다. 라고 사설을 적었는데요. 이 사설이 맞는지 이따위 기사들이 맞는지 제가 한번 완전히 조목조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우파 여러분들께서 좌파들과의 또는 중도 세력들과의 논쟁에서 승리하시려면 여기에서 제가 제시하는 이 논리들 또 배경 바탕 상황들을 제시를 하면 완전히 그냥 논파를 할 수 있어요. 보시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정말 디커플링 대신 디리스킹으로 마음을 바꿨을까? 디커플링 뭡니까? 중국하고 관계 단절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디리스킹. 야, 이거 지금 중국하고 리스크를 좀 줄이자. 이거다라는 건데, 일단 결론적으로 이거는 외교적 수사다. 라는 건데, 그러나 이 디리스킹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디리스킹에 대해서 거의 주체를 중국을 놓고 보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쏟아지고 있는 이 기사 뒤편의 실제 진상은 뭐냐? 해빙을 생각하는 나라들이 이러고 있을까? 아니죠. 이 동북아시아에서 지금 6월달 들어와서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일단 6월 2일부터 6월 11일까지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이 5개국 연합 해상 훈련을 동중국해 그러니까 제주도 남방 해역에서 했어요. 여기서 한다는 것은 뭐 상대가 누구겠습니까? 중국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6월 6일부터 6월 7일까지 러시아와 함께 폭격기와 전투기를 동원해서 동해를 한 바퀴 휘젓고 들어가는 제6차 중러 합동 전략 순찰 훈련을 실시했어요. 그리고는 이 5개국 연합 해상 훈련을 하는 이 와중에 이 연합 함대와 중국의 함대가 6월 5일에서부터 6월 10일까지 이 동중국해 그러니까 제주도 남방 해역에서 대치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 훈련을 마치고 이제 미국 주도의 함대가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대만 동쪽에서 미국 주도로 대규모 함대 결전 훈련을 해요. 함대 결전 훈련이란 뭐냐? 우리 함대와 적 함대가 그냥 이 바다에서 서로 가지고 있는 모든 무력을 다 쏟아부으면서 해전을 벌인다라는 거예요. 마치 명량 해전, 한산 해전, 한산 대첩이죠. 미드웨이 해전처럼 바다에서 뭐 숨을 데가 있습니까? 그냥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역량 전부 다 쏟아부어서 미사일 다 날리고 그리고 상대의 미사일을 다 요격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함대 결전 훈련을 하면서 미국은 여기다가 폭격기 B-52 폭격기도 2대 동원하고 그리고 미지간함이라고 154발의 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토마호크 발사 잠수함까지 동원해서 중국 본토를 타격하는 이런 훈련까지 하면서 그래서 중국 미사일에게 항공모함이 피격당해서 여기에 대규모 전사자 사상자가 발생한 그 전 사상자 처리 훈련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이 훈련을 마치고 다시 미국과 일본, 캐나다 함대는 이 남중국해로 들어와서 이 남중국해 스플래트리 군도 그러니까 중국 한자로는 남사군도라고 하죠. 여기에서 항행의 자유작전 이 말은 뭐냐? 중국이 불법으로 만들어 놓은 이 콘크리트 부은 이 인공섬들 그거 인정 안 해준다 라는 항행의 자유작전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또 H-6K 폭격기를 동원해서 대규모 대함 타격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지에서 이 낮에는 엘리펀트 워크 훈련, 그래서 대규모로 그냥 출격하는 훈련하고 그러면서 출격해서 주 야간으로 대함 미사일 YJ-12라고 하는 사거리 400km 그리고 속도는 마 3에서 마 4에 이르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발사해서 미 항모전단을 박살내는 이런 훈련을 했어요. 완전히 지금 강대강으로 점점 에스컬레이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행의 자유작전 마치고 일본의 함대 이즈모 항공모함, 기형 항공모함이죠. 그리고 이즈모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무라사미급 구축함 사미달에 이 구축함이 베트남의 군항에 입항을 했습니다. 뭐 거의 뭐 최초로 입항을 해서 시선을 가지고 그리고 미 항모전단도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지금 베트남 초기하면서 6월 말에 베트남에 항모가 입항한다 라고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완전히 베트남은 수국과 거의 원수에 가까운 이런 나라죠. 그래서 베트남을 더욱더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서 중국을 포위한다 라는 이 전략을 미국, 일본이 동시에 지금 펴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무슨 해빙입니까? 군사적으로 이러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동중국해, 중국 주변, 남중국해, 중국 주변에서만 이러고 있냐?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해빙이다 뭐다 우리만 낙동강 오래할 된다 라고 기사가 쏟아지고 있던 그 날 똑같은 날 6월 20일 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제2의 쿠바 위기
발생한다 라는 거예요. 제1 쿠바 위기는 뭐냐? 1962년 쿠바에다가 핵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했던 소련이죠. 그걸 이제 미 함대가 봉쇄를 해서 거의 뭐 3차 대전 직전까지 갔던 그 시기 아닙니까? 1959년에 쿠바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화됐고 61년도에 케네디 대통령이 이 게릴라들을 집어넣어서 쿠바 출신들 망명 게릴라들 집어넣어서 다시 전복하려고 했던 피그만 작전이죠. 그거 실패하고 그리고는 이제 소련이 핵미사일 넣으려고 하다가 3차 대전 일어날 뻔했던 게 쿠바 사태, 쿠바 위기입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제2의 쿠바 위기다. 일단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숲 안에 뭔가 보이는데 이게 안테나입니다. 큰 안테나인데 지금 중국이 이 쿠바에다가 4개의 대형 안테나를 설치해 놨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 바로 미 남부 지역을 감청하는 감청시설이에요. 이런 거 지금 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쿠바와 중국군이 연합훈련을 한다. 개최하자라고 하고 연합훈련을 하면 지금 쿠바 쪽에 시설이 별로 없으니까 뭔가 시설 좀 지어야 된다. 시설 짓고 나서 그리고는 들어와서 그냥 눌러 앉아버리겠다. 이건 겁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중국이 미국 해안에서 불과 180마일 떨어진 쿠바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쿠바와 논의 중인 사실이 정보기관 비밀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쿠바에서 워싱턴 DC까지 제가 봤더니 불과 1800km. 그러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뚱펑 21 같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에서 쏘죠. 그것만 가져다 놔도 워싱턴 DC가 타격되고 하기 때문에 그 미사일의 사거리가 2500km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동부 큰일 났다. 이거는 1962년 케네디 시절의 쿠바 사태와 똑같다. 그때 소련은 물러갔는데 과연 21세기 중국이 봉쇄할 때 물러갈 것이냐 라는 우려를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한 겁니다. 완전히 우리 한국 언론들이 특히 좌파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이 내용하고는 실제 상황은 전혀 다르게 가고 있다. 한국 좌파 언론들은 완전히 미국과 중국이 해빙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해빙입니까? 완전히 그냥 냉전, 더욱더 얼음이 바짝 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빙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흘러가는 또 하나의 사례가 뭐냐? 미국과 베트남의 공조입니다. 우리 한국인들 여행 많이 가시죠. 다낭, 베트남의 다낭 국제공항 활주로인데요. 여기에 많이 보던 비행기가 있습니다. 오산 기지에서 날아간 주한미군 A-10 공격기가 여기에 몇 대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뭐 김해공항, 또 대구공항, 청주공항 뭐 그런 데도 민군 복합공항 아니겠습니까? 원래 공군 비행장이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민간 이객기도 뜨는 거죠. 다낭공항도 수호이 25 공격기를 운용하는 비행 연대가 준하고 있는 군사공항인데 여기를 이제 관광지화 하니까 민간 이객기도 이착륙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주한미군 A-10 공격기가 갔는데 그럼 기존 주둔하고 있는 비행기도 수호이 22 공격기 미군이 갔으니까 연합훈련 하겠죠. 연합훈련 하러 간 비행기도 A-10 공격기. 자, 이런 공격기가 뭐 원거리에서 중국 같은 첨단 해군을 향해서 장거리 대함 타격할 수 있냐? 못합니다. 장거리 대함 타격하려면은 즉 중국의 군함의 방공망 밖에서 방공망이 기본적으로 뭐 150에서 200km는 되죠. 그 밖에서 타격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죠. 이런 공격기들은. 이 뭐냐? 그냥 조그만 함정들 때리는 해상 차단 훈련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A-10이 지금은 주한미군 10대 임무 이양을 해서 우리 한국군이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 서해에서 NLL에서 북한 공기부양정 타격 임무를 가지고 있던 비행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아주 빠르고 작은 함정들을 타격하는 훈련 그 능력들을 계속 연마해왔던 이 A-10이 베트남에 가서 하는 일은 뭐냐? 수호이 22 공격기에 그런 작은 함정들을 타격하는 기술을 전수해 주는 겁니다. 바로 중국의 해상민병이죠. 해상민병 타격하는 그 훈련, 연합훈련 해주러 가는 겁니다. 기술 전수해 주러. 자, 그리고 인도 변수가 또 등장합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가 미국 방문.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시대의 첫 번째 국빈 방문자 아닙니까?
네 번째 국빈 방문자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렇게 모디 총리가 갑니다. 그래서 방미 전에 총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인도와 미국 정상 간에는 전례 없는 신뢰가 있다. 이 특별한 초청장, 즉 미국의 상하원 합동 연설이 온 것은 민주주의 국가인 두 나라 간의 동반자 관계의 힘과 활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공세 압박하기 위한 그 협조 요청에 인도가 들어주지 않고 러시아산 석유나 천연가스를 마구마구 헐값에 사들이는 인도의 모습을 보면서 인도하고는 같이 못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은 그건 러시아와의 문제였고 중국과의 문제는 미국과 똑같은 마음이다. 이걸 다시 확인한 거죠. 그래서 중국을 에워싸기 위해서 인도도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라는 거예요. 지금 모디 총리가 새로운 신동방 정책, 인도의 신동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인도의 영향력을 아세안으로 확대해서, 아세안이 뭐죠?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아닙니까? 아세안으로 확대해서 그 아세안과 함께 중국을 동시한다. 이 신동방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 인도의 모디 총리예요. 그런 차원에서 6월 18일 날 인도 베트남 국방장관 회담이 인도에서 열렸습니다. 베트남 국방장관이 인도에 갔죠. 그래서 인도에 온 선물로 인도가 퇴역하는 초계함 한 척 선물하고, 초계함 선물한 건 뭡니까? 중국하고 싸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중국 함대, 그리고 중국 해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지대함 미사일 브라모스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 판매하는 협상을 진행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인도가 베트남을 끌어들이는데 적극적으로 나선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도 베트남 가고, 뭐 지금 뭐 일본 군함도 들어가고 미 항공모함도 들어가고 완전히 베트남 지금 완전히 그냥 인기 폭발하고 있습니다. 왜? 중국과 원수고, 그리고 남중국의 전체를 에워싸는 그 엄청나게 긴 해안선 이기 때문에 그 지정학적 위치, 지정학적 형상 이런 것 때문에 베트남이 지금 각광받고 있는 거예요.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있어서. 자, 이제 디리스킹 이거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디커플링은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커플을 해제한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관계 단절한다. 중국 우리 커플 아니야. 나 중국하고 커플 아니야.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리스킹, 리스크, 위험을 낮춘다 라는 건데, 그게 우리 좌빨 언론들은 디리스킹을 중국과 친하게 지내서 리스크, 위험도를 낮춘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CNBC가 6월 20일 보도했습니다. 애플의 팀 쿡, 구글의 순다라 피차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페덱스의 라지 수브라 마니암이 목요일 모디 총리의 백악관 국빈 만찬에 참석한다. 모디 총리는 금요일 빅테크 최고 경영진들과 별도의 회의를 갖는다. 이 회의에서는 탈중국과 공급망 다각화가 논의된다. 중국 경제가 둔화되고 정치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탈피해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 기업 경영자들은 인도 노동자의 질적 수준과 취약 인프라 문제를 지적했고, 인도 측은 이 같은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과 관계를 단절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 중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경제적 리스크죠. 중국이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지금 세계의 공장 역할을 수십 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 중국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생산 시설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인도하고 그리고 아세안하고 하겠다 이거예요. 인도하고 중국하고 인구 숫자 지금 추월했지 않습니까? 뭐 거의 뭐 똑같죠 지금 인구가. 그런데 중국을 생산 시설을 인도로 대체하려고 하니까 인도 국민들 수준 좀 낮더라. 그리고 도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가 취약하다. 그런 거 좀 정비해 달라. 그러면 우리 인도 옮길게. 이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디리스킹이란 중국과 친하게 지내서, 더욱 친하게 지내서 중국의 마음을 완화시켜서 이 위험도를 낮춘다. 이거 햇볕 정책하고 똑같은 겁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햇볕 정책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중국을 더욱더 고립시켜서 중국이 하던 일을 다른 나라, 베트남, 인도 이런 나라를 시켜서 중국을 완전히 필요 없는 국제 왕따로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중국이 하던 일을 대체해 주니까 뭐 위험성 없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디리스킹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해빙 착시는 전면전에 앞선 숨고르기다. 이 중국과 미국, 미국과 중국 이 두 체제가 공존이 불가능한 이유는 뭐냐? 완전히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른 그런 뭐 이를테면 둘 다 제국주의라고 한다면 그런 제국주의 노선을 걷고 있어요. 일단 미국은 규칙에 기반한 질서. 그 규칙은 뭐냐? 자유, 민주, 인권, 그리고 베스트 팔렌 시스템, 즉 주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이 베스트 팔렌 시스템에 의한 국제 질서를 추구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다자주의를 추구하는 게 미국인데 중국은 뭐냐? 중화민족의 위대했던 시기를 복원한다. 그러면서 지금 시진핑은 당나라를 자꾸 언급하고 있죠. 당나라 때 굉장히 넓은 강역을 점령했던 게 당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중앙아시아 국가들 스탄 하는 이런 나라들 불러가지고 국제회의를 했던 것도 서안에서 했어요. 서안. 거기가 과거 당나라 수도 장안 아닙니까? 그런 그 당제국의 부활을 꿈꾼다. 그게 바로 중국몽입니다. 중국몽. 중국은 큰 산이라서 우리가 잘 따라야지요. 중국몽. 그것은 중국만의 꿈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꿈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던 바로 그 중국몽이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중국은 베스트 팔렌 시스템에 의한 주권을 보호해주는 이게 아니고 청와주의, 차이니스 코스모폴리타니즘. 그러니까 중국화된 세계화, 중국의 세계화 이겁니다. 중국이 우뚝 있고 그 아래에 다른 나라들이 있고 다른 나라들이 다 중국에게 엎드려서 조공바치는 이 주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아름다운 생활, 인류 운명 공동체, 대동사회, 따통사회, 이재명이가 주장했던 따통사회,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완전히 그냥 정신에서부터 행동까지 모든 것이 미국과 중국이 다른데 이게 뭐 공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신에서부터 행동까지 모두가 다른 이 두 나라가 패권 경쟁이 들어갔는데 이게 공존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싸울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국제정세가 정말 대격변기다. 한국이 해빙기라고 오판하면 또 파국이 온다. 좌파 언론들이 주장하는 그게 속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타조 이펙트, 타조 신드롬이라고 있죠. 타조는 위험하면 머리를 모래바닥에 쳐박고 그냥 모른 척한다. 안 보이는 척한다. 사실은 타조가 이제 머리를 박고 이 땅의 진동을 통해서 그 어떤 적이 오는지 얼마 오는지 그걸 들으려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머리를 박는다라는 설이 지배적인데 과거에는 이제 그런 과학적인 뒷받침이 안 됐기 때문에 타조가 위험이 오면 머리를 박는다. 이건 안 보려고 한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타조가 멍청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쟤들이 멍청한 거냐 아니면 집단 최면 걸린 거냐 크크크 라고 하는데 그 쟤들이 뭐냐 좌파 언론 한국의 좌파들이죠. 그래서 멍청하게 이 디리스킹 이걸 중국과의 해빙이다 라고 엉뚱하게 오역하지 말고 디리스킹은 중국을 더욱더 고립시켜서 완전히 제거한다. 그리고 더욱더 고립시킬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수적인 리스크를 다른 나라들과 협력을 통해서 빨리 다른 나라를 키워서 그 리스크, 즉 위험도를 낮춘다. 이게 디리스킹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바탕들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국제정세, 군사훈련 상황 이런 것들 좌파 언론들 모르기도 하고 알아도 보도도 안 하죠. 이런 상황들을 제시를 하시면서 좌파나 중도 세력들과 이 중국과의 문제, 미국과의 문제,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하실 일이 있으면 이 자료들을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